안녕하세요. 놀이교육 플래너 보드게임 지도사 1급.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 저희가 2급 이론에선 보드게임이 무엇인지 또 보드게임의 어떤 기능적인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봤었다면 1급 첫 번째 시간에선 저희가 이제 보드게임 수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그런 선생님들을 위해서 실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보드게임을 하기 전에, 어떤 실무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이들의 대상이라든지 어떤 실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1급 이론 과정에서는 만약 저희 교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교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교재 한 80페이지 정도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이론 부분이 한 4개의 챕터로 나누어져 있고요. 큰 제목에 보시게 되면 대상 및 연령에 따른 이해와 지도안이 라고 아마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MBTI로 알아보는 어떤 성격 유형이라든지 아니면 대상이나 또 연령에 따라서 올바른 보드게임 선택은 무엇인지, 그리고 효과적인 교환 작성하는 방법에는 또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융의 심리학적 유형 이론에 따르면 어떤 개인이 정보를 수집하거나 또는 수집된 정보에 근거해서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한 그런 결정을 내릴 때 각 개인마다 결정을 내리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차이는 꼭 어떤 행동을 위한 결정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에, 외부 환경에 반응을 하는 그런 것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런 각기 다른 행동들은 각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마음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런 다른 기능들은 바로 선호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오겠죠. 이렇게 어떤 아이들이 서로 나와 타인이 아니면 앞에 바로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걸 인식하게 됐을 때, 또는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게 됐을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관계 형성이라든지 그런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나아가서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어떤 심리라든지 성향을 파악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먼저 아이들의 기질에 따른 분류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알고 있는 MBTI 선호 지표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질에 따른 분류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질에 따른 분류를 한번 나누어 보게 되면 크게 4가지의 기질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인이 되어서도 가지고 가는 기질들인데, 첫 번째, 말을 잘 듣는 아이, 순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죠. 그리고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모든 행동들이 느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말도 좀 빠르고 행동도 좀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성향 자체가 이렇게 느린 기질은 아니고 아주 다혈적이면서 좀 다양한 기질을 가지고 있긴 하죠. 자, 세 번째로는 까다로운 기질의 친구들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결정을 내리는데 느린 게 아니라 까다로운 거죠. 이게 맞을까 아닐까, 일단 한다고 했다가도 잠깐 더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조금 까다로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복합 기질들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다혈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복합적인데, 최근에는 혈액형으로도 많이 성격 구분들을 하시죠. A형, B형, O형, AB형에 따라서 어떤 공통된 평균화된 그런 성격들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런 기질에 따른 분류는 외향적으로도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또 한 몇 번 대화를 나누어 보면 충분히 이해를 저희가 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좀 더 깊은 성향을 알아보려면 MBTI에 따른 어떤 선호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 놀이라든지 아니면 인간관계라든지 사회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서 MBTI뿐만 아니라 애니어그램 같은 심리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미술을 통한 심리 쪽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술 심리라든지 애니어그램은 좀 더 깊이 있는 공부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저희는 그래도 가볍게 우선 MBTI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 텐데, 자, 화면에 잘 보이시나요? 교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교재 80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MBTI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성향을 조금 이해를 하게 되면 확실히 지도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이해하거나 또는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자, 먼저 MBTI 구분에 따라서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주의 초점, 그 다음에 인식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또는 판단하는 기능 또는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서 4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의 초점에 따라서는 외향형과 내향형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외향형, 좀 더 활동적이고 또 동적인 사람들을 외향형이라고 하고 좀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거나 자신의 생각을 바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인식 기능에 따라서 감각현실형과 직관형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감각현실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감각형과 현실형이 같은 부류인가, 같은 선호 지표에 들어가는가 라는 의구심을 조금 가지실 텐데, 자, 감각현실형의 경우 오감에 의존하며 실제의 경험을 중요시하는 사람들로서 어떤 현실 세계에 초점을 맞춰가고 일을 해가는 사람들을 바로 감각현실형이라고 하고요. 직관형이라고 하면 좀 더 현실적인 사람들이지 않을까. 근데 왜 감각형에 현실이 들어갔을까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데, 자, 직관형도 한번 보겠습니다. 직관형 같은 경우에 육감 내지 영감에 의존하며,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조금 표현이 많다는 거죠. 아주 이성적이나 현실 위주가 아니라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직관형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미래지향적이고 기능성과 어떤 의미를 추구하며 신속하게 일 처리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직관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판단 기준에 따라서 사고형과 감정형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자, 사고형, 진실과 사실에 주로 관심을 갖게 되며 논리적이고 또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사실로만 판단하는 걸 바로 사고형이라고 하죠. 즉, 눈으로 보이거나 정확하게 드러난 것만 믿고 전달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고형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감각형을 보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에 주로 관심을 갖고 주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감정에 의한 판단력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감정형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서 판단 정리형과 인식 개방형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판단 정리형,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으며 기한을 엄수하고 아주 철저하게 계획하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판단 정리형이 되겠고, 인식 개방형은 목적과 방향은 변화 가능하고, 그러니까 어디에 더 초점을 두고 일을 할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늘 바뀐다는 거죠. 내가 한번 계획을 세워놓으면 새로 더 중요한 일, 더 큰 일이 와도 미리 계획되고 미리 실천한 일이 있다면 그거 먼저 끝내놓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판단 정리형이 되겠고요.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중간에 그것보다 더 중요도가 있는 일이 왔다. 그러면 언제라도 계획을 바꾸어서 즉시 새로운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인식 개방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향형과 내향형 또는 감각현실형과 직관형, 또 사고형과 감정형, 판단 정리와 개방 인식형 중에서 본인의 성향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걸 알게 됐을 때 다른 분들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성격 파악을 하실 때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나를 알고 저걸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 그만큼 본인을 알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늘 강의를 다니지만 그 순간에 강의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나를 알기는 정말 어렵죠. 어떤 상황에 변화무쌍한 그런 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해 가는 어떤 방식이라든지 그런 노련미도 물론 본인을 알았을 때, 먼저 알고 있을 때 대처 가능한 것이고요. 자, 나를 알 때 다른 타인을 알게 되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렇게 저희가 뭐 애니어그램이라든지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간단하게 MBTI만으로도 본인의 성격이나 또는 다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할 수도 있겠네요. 최근 큰 대기업에선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게 되면 MBTI 선호지표 성향 분석은 꼭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 새로운 어떤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 회사에서 어느 부서에서 어떤 직원들과 성격이 맞는지, 이 사람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왕이면 좋은 일, 이 사람 성격에 맞는 일을 주었을 때 훨씬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신입사원을 뽑을 때 MBTI 검사를 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이렇게 보드게임과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신데, 본인의 성격이 너무나 뚜렷하신 분이세요, 이분은. 그래서 나와 성격이 맞는 사람들만 지원들로 뽑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외부에서 보기엔 이번에 새로운 사람, 들어온 사람, 신입사원이 참 괜찮은 분 같아요 라고 하는데, 뭐 한두 달 만에 또 바뀌고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분도 뭐니 뭐래도 다른 사람의 성격은 필요 없다는 거죠. 나와 같이 일할 사람은 나와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된다라는 뚜렷한 본인의 어떤 성향들이 있는데, 그분의 선호 지표를 딱 봤더니 첫 번째 외향형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감각현실형이죠. 그리고 사고형입니다. 나머지 정확한 판단 정리형이라는 거죠. 이분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나쁜 사람들은 아니지만 너무나 정확하시니까 일 처리하실 때도 또 정확하고 신속하고 좀 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저는 성격으로 봤을 때 성격으로 봤을 때는 외향형이고 직관형에 가깝죠. 그리고 감정형이며 좀 인식개방형,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다혈질의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대상 및 연령에 따른 보드게임 선택. 자, 대상과 연령에 따라서 보드게임을 선택할 때 올바른 선택이 어떤 것인지 한번 짚어볼 텐데, 그럼 대상과 연령을 크게 구분하면 네 분류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물론 첫 번째 아동 유아 시기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청소년, 성인 단체가 있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노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보드게임 지도를 하시는 지도사들은 성인 및 단체 분류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유아 및 아동 시기에는 이 시기에 적당한 보드게임이 가장 올바른 선택입니다. 뭐가 적당할까? 당연히 유아와 아동 시기에는 교육을 필요로 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나이에 적당한 보드게임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거죠. 자, 청소년 시기에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보드게임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성인단체는 성인단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보드게임이고, 노인은 치료가 되는 보드게임이 올바른 선택인데, 이거 뭐 다 맞는 말 아니야? 이거 무슨 뜻이지? 라고 궁금하시죠?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아 아동 시기. 유아 아동 시기에는 사회 집단 활동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 이 나이에는 인격적으로나 아니면 자존감이 미완성된 시기이죠. 그래서 주변 환경에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새로 4, 5세가 돼서 뭐 놀이방이나 유치원을 가게 되면 그 주변 환경에 아주 민감하죠, 아이들이. 그래서 집에서 하지 않던 행동들도 하게 되고, 갔다 오면 조금 피곤함을 느끼는 것도 하루 종일 거기에 어떤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 이 시기는 또 주변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모든 환경이나 모든 대상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때 반대 반응도 꼭 있다는 거 좀 염두에 두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텐데, 주변 환경이 민감하다는 건 그 환경에 잘 어울리지 못할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시는데, 단지 민감할 뿐이었던 거지, 그 민감함을 살짝만 해소를 시켜줘도 아이들은 쉽게 적응을 하는 시기가 바로 유아 아동 시기인 거죠.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딱 노출이 되게 되면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기도 합니다. 엄마 나 가지 않을래? 라는 이렇게 떼쓰는 아이들도 새로운 환경에 가서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 시기에 올바른 교구 선택은 바로 간단하면서도 짧은 시간 안에 놀 수 있는 교구들, 그리고 어떤 간단하면서도 짧은 시간 동안 본인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흥미 위주의 게임들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흥미 위주의 게임 뭐가 있을까요? 파티성이 강한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인데, 이때는 꼭 교육적인 목적이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놀이에 충분히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게임들, 파티 게임으로 치자면 우리가 2급에서
배웠었던 게임 중엔 조금 2급에서 배웠었던 아니면 앞으로 1급에서 배우게 될 게임들은 교육적인 목적이 강한 게임들이라서 그 게임 외에 사이드로 볼 수 있는 게임이 저희 교재 한 83페이지 정도에 보면 소개가 되어 있을 텐데 뭐 라바 369라든지 아니면 뽀글이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그런 교육적인 부분을 살짝 내려놓으시고 아이들이 쉽게 재미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청소년 시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청소년. 참, 청소년이라고 얘기하면 중고등학교 수업 나가시는 분들은, 어우,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반면에 아 저는 청소년이 꼭 맞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자, 청소년 시기에는 게임, 특히 온라인이나 어떤 모바일 게임을 통해서 올바른 사회적인 영향을 받기도 하겠지만 반대로 악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그래서 적당한 몰입 상태는 집중력이라든지 아니면 사고력 향상으로 학습의 효과를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는데 너무 과몰입을 하게 되면 본인의 어떤 감정 제어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공격적인 행동이나 공격적인 그런 사고를 하게 되죠. 청소년 시기에는 그 청소년들만의 새로운 세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속된 말로 그런 얘기하죠. 지구와 우주를 통틀어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유치원생들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귀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자 우리처럼 엄마, 부모님들께 물어보면 중학생이라고, 우리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 이 시기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없다고 그런대요. 그 시기에는 그럴 만큼 본인들이 이 세상의 주체가 된다고, 내가 이 세상의 주체라고 살아가는 친구들인 거죠. 단 무서운 건 없지만 싫고 좋은 것에는 분명하게 감정을 드러내는 시기가 바로 더 청소년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시기에는 초등과 또 중고등학생을 살짝 분리를 하셔서 자 초등 시기에는 어떤 재미와 학습 효과가 병행이 되는 게임들이 좀 도움이 되겠고요. 청소년, 특히 중고등학생들에겐 일단 어떤 또래 집단 형성이라든지 아니면 교우 간의 새로운 사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물론 가정보다는 친구에 대한 생각들로 꽉 차 있어서 이때는 친구에 대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때죠. 아동 유아 시기에는 가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 청소년 시기에는 가족보다는 친구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되도록이면 다양한 교구로 다양한 경험을 통하기 위해서 본인이 좋아하는 게임들을 선택함으로써 충분히 욕구를 충족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고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면 사회적인 관계가 원만해지더라고요. 이렇게 관계를 원만히 이끌려면 본인의 어떤 숨겨놓았던 마음속에 가두어 두었던 그런 생각이나 묻혀 있었던 아픈 이야기들을 꺼내야 될 텐데 이런 청소년 시기에는 뭐 더하기 빼기 연산 게임보다는 이런 게임들은 오히려 초등학교 시절에 필요한 것들이고 청소년 시기에는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아니면 서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언어라든지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게임들이 청소년들에게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성인 및 단체 한번 볼게요. 자, 성인 및 단체의 경우 업무 스트레스가 아주 과도하게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집단들인 거죠. 자, 성인의 경우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어떤 조직에 딱 들어가게 되면 자, 이 조직 내에서 본인도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 조직에서 인정을 받고 또 내 자리를 꼭 지켜나가려면 이렇게 내 본인의 또 개발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텐데 본인 개발이라든지 그런 조직 생활 내에서의 내면 갈등이 고조가 되어 있는 그런 시기이죠. 이때의 적당한 게임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파티 게임들입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 잠깐 쉬는 시간을 통해서 아니면 점심시간이나 또는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 요즘은 사내에서도 어떤 동아리 활동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큰 대기업에서는 뭐 헬스장이나 수영장 같은 것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꿈이 직장인가요? 아닙니다. 지금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이렇게 사원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복지시설에서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기뿐만 아니라 본인의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 활동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모 보험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자, 보험회사에도 동아리가 여러 동아리가 있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아리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바로 보드게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드게임에 영향을 받았던 거, 뭐 나 때문에 받았던 건 아니고요. 저는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이 친구에게. 계시는 지사장님께서 보드게임을 아주 좋아하신대요. 자녀들이 집에서 보드게임 하는 걸 보고 한번 어울렸더니 너무 재미있고 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직장 가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보드게임을 해보면, 이분들의 고충이 뭔지, 요즘 또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보드게임 동아리를 만들게 되셨고, 이제 제 친구도 보드게임 동아리에 지금 속해 있는데, 이제 게임을 해보니까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뭐 좀 큰 재미있는 게임들을 만나고 싶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단지 보드게임, 그냥 보드게임은 모르겠고 난 게임은 싫어라고 했었던 친구가 지금은 아이에게 학교 방과 후에도 보드게임을 보내고 있고요. 또 학원에도 창의활동, 어떤 교구활동 같은 그런 수업을 하는 데를 많이 보내고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성인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아이들이 올바로 자랄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노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자, 노인 시기, 나이가 들면 지금은 노인의 기준을 몇 살로 잡아야 될까요? 예전에는 글쎄요, 한 60 정도 됐으면 우리가 노인이라고 할 수 있었나요? 지금의 환갑 나이 60은 우리가 노인이라고 하기는 조금 이르죠. 왜냐하면 그만큼 평균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65세 이상 되면 65세, 70세 이상이 되면 노인 부류에 들어가는데, 요즘 60세 되시는 분들도 아주 건강하게 사회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자, 이 노인 시기에는 어떤 인지 능력 자체가 아동 수준밖에 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동 시기에 인지 능력 수준이 한 10% 미만이었다. 그럼 점점 더 성장하면서 좀 올라가겠죠. 그래프가 아동 시기에서부터 노인이 되기까지 이렇게 산 모양의 곡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뇌세포가 다 발달을 하게 됐고 모든 기능이 사용되고 나면 그때부터 생각을 조금 덜 하게 되죠. 그리고 움직임을 덜 하게 되면서 세포도 쉬게 됩니다. 뇌세포가. 그러면 인지 발달 수준이 아이 수준으로 가게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게 되면 조금 젊었을 땐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렇게 뭐 욕심이 많거나 말이 통하지 않는 분은 아니었었는데, 그분들도 사회생활 하시면서 원활한 사회생활을 하셨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그거일 거죠. 손자, 손녀 또는 자식들로부터 듣게 되는 말이 엄마 아버지 말이 안 통해요 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게 되시게 될 거고, 또 우리도 아마 무의식 중에 많이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인지 능력뿐만 아니라 기억력이 떨어지니까 인지 능력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신체적인 불편함을 함께 가지고 가시게 됩니다. 이렇게 신체적인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노인에게 올바른 교구는 바로 쉽고 간단하면서 신체 활동이 병행이 된 그런 게임들이 올바르겠죠. 신체 활동이 가미된 게임에 예를 들자면 저희 교재에서는 지금 나와 있진 않겠네요. 교재에 없는 게임 중에 어떤 게임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트위스트 같은 그런 대표적인 게임인데, 오른팔, 왼팔, 오른다리, 왼다리,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을 모두 사용하는 게임으로 지그재그. 그래서 내가 어떤 방향성을 정할 때 발과 손의 협업력이라든지 아니면 소근육이라든지 그런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게임이기도 하고, 또 어떤 노인의 경우엔 교구를 이렇게 사용을 하실 때 꼭 보드게임이 아니라 기존에 제가 게임 종류 중에 게임 종류가 5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케이드 게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2급 이론 과정에서. 자, 아케이드.
오락실에서 하는 그런 게임들인 거죠. 다트 던지기라든지 아니면 인형 뽑기 기계 같은 걸 아케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요즘 노인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게임이 바로 아케이드 게임입니다. 물론 보드 게임은 어떤 사고라든지 아니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게임들이 많을 테고, 신체 활동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임들은 바로 아케이드 게임인데, 이런 아케이드와 보드 게임을 접목한 그런 치료 활동들이 지금은 노인치료센터라든지 아니면 치매 예방센터 같은데 많이 비치가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들 모시고 가끔 병원에 가시게 되면 노인 재활치료에 어떤 기계가 사용되고 있는지, 자 거기에서 치료가 되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보드게임이 어떤 게 있는지 관심을 조금 가져보시는 것도 앞으로 노인분들을 지도하시는, 노인분들 지도를 준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세 번째로, 자, 효과적인 교환 작성 및 활동지 만들기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저희 교재 8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저희 이제 2급 자격증 취득하셨고, 1급 자격증 거의 하실 무렵쯤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도 학교 방과후라든지 아니면 홈스쿨이나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이때 수업은 해보고 싶은데 내가 도대체 뭘 준비를 해야 될까? 그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강의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내가 몇 주 동안 수업을 할 것이며, 이렇게 몇 주 동안 어떤 강의 계획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강의 계획안에 맞는 수업 지도안을 짜게 되겠죠. 수업 지도안을 짜고 나면 이 수업 지도안에 맞는 활동지를 만들어서 준비를 하게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면 이젠 제안서를 만들어서 직접 활동하는 장소로 나가게 될 텐데, 바로 보드게임의 실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급에서 배웠었던 보드게임, 또 보드게임의 교육적인 기능이라든지 사회적인 기능을 전반적인 어떤 이론에 대해서 배웠다면, 1급에서는 실무 위주의 교육들이 많은데, 저희가 동영상에서 할 수 있는 실무가 조금 이렇게 한정적이어서 조금 안타깝긴 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책에 자세하게 다 교재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강의 계획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구나, 또는 수업 지도안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먼저 강의 계획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계획안이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강의 계획안이 바로 12주 분기 계획안과 연간 계획안이 될 텐데, 분기 계획안 바로 1분기 계획안 12주가 되겠죠. 학교에 제출하시거나 아니면 문화센터 제출하실 때 강의 계획안 좀 보내주세요 라고 꼭 하세요.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서류 중에 하나가 바로 강의 계획안과 본인의 어떤 이력서 또는 제안서 등이 되는데, 자, 12주 강의 계획안을 제출하더라도 선생님들께서는 연간 계획안을 준비해 두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연간 계획안을 준비해 두시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동안 내가 어떤 게임을 어떻게 나눠서 수업 지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나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급한 시기에 분기 계획안은 넣었지만 시간이 나실 때마다 2분기, 3분기, 4분기에서 연간 계획표를 미리 준비해 두시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분기 계획안 또는 연간 계획안뿐만 아니라 특강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공개 수업 같이 이런 특강 계획안을 넣게도 되겠죠. 회기성 특강도 있을 테고, 아니면 한 달에 4번 정도 하는 사회 특강 같은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 계획안을 작성하실 땐 어떤 수업 주제라든지 성격에 맞게 강의 계획안을 작성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하는데 너무나 교육적인 계획안으로만 짜가면 엄마들이 보시기에 여기는 학교도 아닌데, 아이들이 문화센터에 오면 어떤 교육적인 목적도 있어야 되겠지만, 문화센터에서는 말 그대로 어떤 문화를 통해서 아이들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올 거예요. 이럴 경우에 문화와 관련된 것 또는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창의적인 계획안으로 주제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 학교 방과후 가실 땐 반드시 교육적인 목적이 들어가야 되겠죠. 최근에 가장 많이 또 수업을 진행하는 곳이 바로 도서관의 문화센터입니다. 도서관에서 수업을 하게 되는, 도서관에서 수학과 연계된 강의 계획을 가지고 가면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제안이 잘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도서관에 갔을 땐 논술과 연계해서 저희 보드게임도 하다 보면 도서와 연계된 게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1급에서 하게 되는 컬렉션 분리수거 게임 같은 경우엔 숲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는 뭐 그런 책이라든지 아니면 2급에서 배웠었던 포테스타 같은 경우에 동인의 감자라는 그런 책이죠. 그러니까 게임 내용과 거의 흡사한 그런 도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논술 뭐 보드게임으로 가지고 가셔도 되겠네요. 이때 유의하실 점은 자 4주, 한 달 안에 기능이나 영역이 같은 게 반복되지 않게 좀 구분해서 강의 계획안을 작성하셔야 된다는 거. 첫 주차에도 공간지각력, 둘째 주에도 공간지각력, 셋째 주에 연산, 넷째 주에 연산. 그러면 아이들이 재미없어요. 첫째 주에 공간지각력, 두 번째 주에 뭐 메모리 게임, 세 번째 주에는 뭐 패턴인지, 그 다음 네 번째 주에는 수인지, 이렇게 한 달 과정 안에, 4주 과정 안에 기능이나 영역이 중복되지 않게 유의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12주 강의 계획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12주 강의 계획안에 따른 수업 지도안을 만드셔야 되겠죠. 게임마다 12개의 게임에 따른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게 되실 텐데요. 자,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실 땐 시간의 효율성이라든지 어떤 주의 집중 향상을 위해서 수업 지도안을 작성을 하셔야 돼요. 이때는 게임의 주제라든지 활동 내용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수업 지도안을 짜시는데 이번 주에는 경제에 관한 게임을 할 거예요. 경제와 관련된 게임인데 뭐 주변에서 내가 볼 수 있는 도형에는 어떤 게 있나요? 이런 건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게임 주제는 활동 내용과 꼭 맞아야 되겠고요.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실 때 유의해야 될 점은 수업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연령에 맞게 다양한 활동 방법을 구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수업 시간이 50분, 100분 또는 70분 수업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텐데 나는 문화센터에서 50분 수업합니다. 그럼 50분에 꼭 맞는 수업 지도안을 만드셔야 되고 학교 방과후는 보통 100분이나 아니면 최근 들어 70분, 80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70분, 80분 학교에서 운영하는 시간에 맞추셔서 수업 지도안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본인이 만들어 놓으신 수업 지도안에 나는 100분짜리예요. 100분짜리 수업 지도안을 가지고 문화센터 가면 문화센터 시간이랑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홈스쿨 하실 때도 홈스쿨 시간에 맞는 시간 배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수업 지도안도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수업 지도안에 맞는 활동지를 이번에는 만들어 볼 거예요. 자, 활동지를 만드실 때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바로 활동지더라고요. 저희 교재 놀이교육 플래너 보드게임 지도사 교재에 보면 1급, 2급 과정 게임 소개가 들어가 있고 게임하는 방법, 그리고 게임의 다양한 활용 방법이 들어가 있고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활동지 문제가 샘플로 2개씩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2개 소개되어 있는 샘플 작업을 가지고 또 새로운 문제를 만드시면 될 텐데요. 자, 이때 활동지는 수업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떤 보드게임을 했을 때 게임만 하고 그만하는 게 아니라 자, 게임 끝났을 때 게임과 연계된 어떤 활동지를 통해서 이 게임에 하는 방법이라든지 성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창의적인 사고 확장을 한번 해 봄으로써 수업을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데, 자, 저학년의 경우는 주제나 시스템과 관련된 쉬운 문제가 적당하겠고요. 자, 고학년은 이게 너무나 주제와 게임 시스템이라고 하면 하는 방법이겠죠. 하는 방법은 이미 고학년들은 다 익힌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좀 더 게임의 어떤 응용이라든지 아니면 창의 문제들로 다뤄주시는 게 아이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활동지 만들 때 유의해야 될 점은 게임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고 너무 학습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 활동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빠지지 않고 만드시는 게 바로 수학 부분입니다. 더하기 빼기 저희 활동지에도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게임 주제에 맞게 활동지를 만드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수연산 게임은 연산이 들어가면 좋겠죠, 물론. 그리고 공간지각력, 도형이 들어가는 게임들이 여러 가지 도형의 어떤 변형이라든지 활용 방법 또는 활용성, 또 뭐가 있을까요? 경제와 관련된 게임이라면 뭐 경제 활동이라든지 경제니까 세계 경제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계 화폐 단위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그런 걸 활동 문제로 뽑아보시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강의 계획안도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수업 지도안도 다 만들었습니다. 수업 지도안에 따른 활동지 문제도 아주 예쁘게 뭐 캐릭터를 넣어서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수업을 나가야 되겠죠. 자, 수업을 하기 위해 홍보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런 수업을 할 텐데 이런 수업을 하기 위해서 12주 강의 계획안은 어떻게 짰고요. 한 게임당 수업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며 거기에 따라서 수업 극대화를 위한 수업 활동지가 이렇게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기 위한 홍보지 또는 전단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제안서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쉽고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디자인으로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 제안서에 글씨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담당자들이 읽어보질 않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분이 저에게 제안을 해 주셨어요. 자, 그때 딱 읽어보는데 까만 글씨들로만 채워져 있다면 별로 흥미롭진 않습니다. 아, 어떤 내용일까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대충 한번 보고 옆에 이렇게 놔두게 되죠. 그러나 아주 적정한 그림과 또 간단 명료한 단어라든지 그런 것들로 포인트들만 딱딱딱딱 집어서 아주 인상적인 디자인으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제안서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집니다. 왜냐? 나도 그렇게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안서를 만들 땐 그림과 간단한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디자인이 좋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우리가 2급에서 16가지 게임을 배웠었고, 그럼 보드게임 세상이 어떤 거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1급에서 이제 좀 더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고요. 자, 그러면 강의 계획안과 수업 지도안 활동지 충분히 만들어 보실 수 있으시겠죠? 제안서 만들어 보실 수 있으시겠죠? 조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네이버 카페 매직킨즈에 들어오셔서 제안서 또 강의 계획안 다른 분들이 다 만들어 놓으신 활동지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새로운 어떤 일을 할 땐 마음속에 설렘이 생깁니다. 이 설렘은 바로 꿈과 연결이 되죠. 꿈, 드림. 자, 세상에 멋진 일이란 없다. 그 일을 멋지게 해내는 사람이 있을 뿐. 늘 저는 이 문장을 마음속에 깊이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멋진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괜찮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본인이 좋아하고 흥미만 가지고 있다며, 그리고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좋은 일들로 가득하더라고요. 자,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멋진 일이란 없다는 거죠. 단 멋지게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은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을 겁니다. 이 시간 이후로 이제 이론 끝나고 나서 또다시 1급 게임 16가지 실습으로 들어갈 텐데 1급 게임 충분히 인지하시고 습득하셔서 보드게임 지도사 자격증 1급 취득하신 후에 멋진 선생님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론 시간은 이만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놀이교육 플래너 보드게임 지도사 1급 게임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급 시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